생겨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줄서기는 우리나라의 줄서기. 지나며 속도가 붙더니 또 다시 충돌. 다 4,000원. 내가 태어난 후 지지를 왜 정부에서 예산을 또 깎아가지고 만에 11대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92살 정부가 이번 주에는 안전 문제에 소방관 1명이 국민 1,300명의 안보를 내세워 안전을 일방적인 희생을 사기사기죄 참사에 대한 확실한 권리금을 3천만 원 법적인 강제 집행이라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오늘 국민신문고 100번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지난 2015년 7월 두 줄서기 방송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방산비리, 밥의 횡포,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면서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고 여전히 아픈 손가락으로 남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오늘 100번째 방송을 맞아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위안부 합의 문제를 다시 꺼내볼까 합니다. 조선인 위안부를 피사체로 담은 게 또 최초이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시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하는 망언을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또 한 번 부정했습니다. 자민당의 사그라다 의원은 위안부는 2차 대전 당시 일본 국내법상 합법적인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람 나가고 나면 저 사람 들어오지, 저 사람 나가고 나면 이 사람 들어오지 뭐. 언니 올 시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어. 어머니 생각이 나고 이 동네 생각이 나고 그랬대. 그래도 막 밤낮 째로 눈물로 세우려고. 꽃다운 18살. 좋은 곳에 취직시켜준다는 이웃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로 갖은 고초를 겪은 김복득 할머니. 김 할머니는 3.1운동이 있기 한 해 전인 1918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난 1월 100살 생신을 맞은 김 할머니는 1916년생인 정복수 할머니에 이어 살아있는 위안부 피해자 중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증언록도 만들어질 정도로 끊임없이 당시의 참상을 알려온 김 할머니. 어쩌다가 아베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 총살해 버려. 도망가는 여자들 잡으면 총살시켜. 하지만 야속한 시간은 할머니를 대화조차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는데요. 빼앗긴 나라에 태어난 죄로 평범한 삶조차 누리지 못한 할머니.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던 게 뭡니까? 내나 시집 가는 거. 쪽두리 쓰고 시집 가서. 가서 막 애옹지용 살라. 요시 남한 노인들도 손꼽이 주고 댕겼었대. 그런 게 힘이 들더라. 그럼 지금 그래가 한번 살아봐십시오. 이제 누워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김 할머니는 살아생전 일본의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정말로 사지를 받고
잘못했다고. 그게 제일 소원이다. 다른 건 없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푹 찌는 초복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12일 정오,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일본 정부는 범죄를 인정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26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집회. 이날 집회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구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젊은이들도 견디기 힘든 더위였지만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끝까지 집회 현장을 지켰는데요. 1928년생, 우리 나이로 올해 90살인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관련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이용수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신 대구 달서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침마다 하는 일은 바로 화투점. 정신이 있어야 이런 걸 하지. 못하잖아, 그죠? 깔고 하는 거 보면 아, 정신이 안 좋게 괜찮구나. 내가 시험을 한번 해본다 하니까. 이건 쓰는 돈.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웠던 한자 공부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또 한자로 써놓고. 심심하면 이걸 보고 무엇을 모르면 이거 보고 찾아요. 이런 관리로 생존 할머니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보면서 세월아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위안부 문제라면 외국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시는 할머니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 그렇게 병기를 타니까 그것도 힘드는데 가가지고 자는 게 또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또 그런 게 걱정이에요. 아무도 갈 사람은 없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봐서라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고. 어떨 때는 막 숨이 자다가 또 숨을 이렇게 못 쓰겠어요. 왜 그런지 답답하고. 그래도 이제는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스스로 나는 할 일이 너무 많다. 아주 그저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힘내야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지금 생존해 계신 할머니는 37명. 평균 연령은 90.5세. 좀 나이 젊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지금 60만 되면 벌벌 날고 다니겠어요. 누가 일본한테 하여튼 사지 받아야 된다. 사지 받기 전에는 못 간다. 역사의 증인들이 하나 둘 쓰러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사죄받기 전에는 돌아가시지도 못한다는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에서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집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 그리고 취재를 맡은 한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년 전 방송 당시 생전 할머니는 4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37명만 생존해 계신데요. 점점 할머니들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자, 취재하면서 많은 할머님들을 만났을 텐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때만 해도 생존 할머니는 38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김군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생존 할머니는 37분만 남게 됐는데요. 워낙 고령이다 보니 이렇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희가 지난 17일 나눔의 집에 계신 할머님들을 만나뵈러 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옥선 할머니가 응급실에 가시기도 했는데요. 김군자 할머니께서도 기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대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할머니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고요. 이 방송을 보지 못하고 떠나신 고 김군자 할머니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지난해 8월이죠. 방송에 출연하셔서 한일 위안부 문제의 합의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새 정부도 들어서고 많은 변화도 있었는데 감회가 새롭겠어요.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인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 때에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먼저 피해 당사자의 이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2015년 합의는 일본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역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합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죄 사실의 인정과 사과 및 반성이 불충분합니다. 예. 일본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군의 관여 아래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군의 관여라는 것이 애매하죠. 보통 관여라고 할 때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할 때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 정부와 군이 주도했던 겁니다. 한국 정부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비판 자제, 그리고 소녀상에 관한 해결 노력이라는 것까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할 때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통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데요. 절대로 다시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위안부 문제를 그 합의 이후에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라고 약속을 하게 한 거거든요. 예. 박근혜 정부가 그걸 약속해 줘버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것은 극히 빈약한데 대로 받고 말로 준 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취재하면서 만났던 할머니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법적 책임을 얘기하시던데 구체적으로 법적 책임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범죄를 저지르면 책임을 져야 되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를 강요한 일체의 행위라는 것은 노예제 금지나 인도에 반하는 죄와 같은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범죄 사실의 명확한 인정, 공식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책임자 처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주장되어 왔습니다. 2015년 합의가 지난 93년이죠.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이른바 고노다마보다도 많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 강제성 인정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93년에 고노다마에서는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모집, 이송 관리, 그리고 위안소의 생활 모든 면에 걸쳐서 본인들의 이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015 합의에는 그게 없어요, 전혀.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이 또한 중요한데요. 고노다마에서는 그게 있었습니다. 2015 합의에서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아베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분명 후퇴죠.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20년 이상 진정한 해결을 요구하셨거든요. 고노다마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고노다마보다 더 후퇴된 내용으로 합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점에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일본에 계속되는 망언들이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는데요. 한현희 기자, 그동안 어떤 망언들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합의 이듬해인 지난해 2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후 이 발언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일본이 어떤 생각으로 합의를 했는지 엿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더한 발언도 많았습니다. 합의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지난해 1월 집권당의 한 의원이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고요. 지난 6월에는 미국 애틀란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같은 망언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우리의 추가 요구에 거친 표현을 써가며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했는데요. 僕は委員が指摘されたことは内容の外でございまして、これはもっと考えていないところでございます。 지난 1월에는 10억엔을 냈으니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사실상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망언이 이어지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한 불가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일본이 지난번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전혀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 부인하고 있고 유엔 기구에 위안부 문제 정당성을 문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자 이래도 우리 정부는 지난 한일 협상이 옳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재협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저희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과거 어느 때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의 결과를 그러니까, 받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재협상할 의지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네, 재협상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일본은 망언을 쏟아내고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해 할머니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위안부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이때마다 합의를 이행하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일본의 반응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베 신조라고 하는 정치인이 어떤 인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5년에 아베담화라는 것이 발표됐습니다만 그것을 읽어보게 되면 아베 총리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애당초 책임질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잘한 일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위안부 문제도 애당초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베 총리가 2015 합의에 이른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일본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생각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의 압력과 별로 대책이나 방침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편승해서 더 이상 일본 위안부 문제를 문제 삼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에서 2015 합의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니까 되돌리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림위를 제정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을 때 아베 정부가 2015 합의 위반이다라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내정 간섭이거든요. 만일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2015 합의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본 위안부 문제의 최대의 피해국인 한국이 그 피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약속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건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네.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발표된 지 1년 7개월, 합의 이후에도 갈등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전임 정부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300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1000건이 넘는 문건.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을 하던 중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판도라의 상자가 된 문건 속에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들도 모른 채 진행됐던 합의. 그 배경에 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건지 이제 밝혀지는 걸까요?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일 두 나라가 해결 방안에 합의한 건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24년 만이었습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 일본 인도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이 이듬해 일본은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993년에는 당시 고노 관방장관이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 일본이 우경화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強制性を裏付けるものはなかったのは事実だろうと、その証拠はなかったのは事実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그러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두 나라가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1228 위안부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이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15년 12월 28일 그때 한일 그거 합의 발표할 때 TV로 보셨어요? TV 보고 알았어요. 누가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몰랐어요. 내가 막 깜짝 벌쩍벌쩍 뛰었어요. 내가 넣었어.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논의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할머니들이 막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었어요. 한일합의 폐기하라! 이른바 합의 이후 일본이 지급한 10억에는 논란만 낳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법적인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경제적인 지원,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아니라 법적 배상 받을 권리가 있고 가해국은 법적 책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들 여성은 저 운동으로 입증시켰다라는 것을 유엔의 여성폭력문제특별보관의 보고서에 담아질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는 그걸 어떻게 방향을 돌려놨냐면 피해자들은 돈이 필요한 여자들이다. 성격이 모호한 돈을 앞세워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란 지적인데요. 돈을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가족이나 피해자, 유족들한테 흔들어대면은 어떤 분이 안 흔들리겠냐. 그러니까 너무 악의적이라는 거죠. 그 돈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1억을 주면서 내가 이거 줄게 너 내가 하는 거에 동의해달라. 그건 굉장한 유혹이고 폭력이고 굉장한 갈등을 조장해요. 내 삶의 기반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끔찍한 것이 그 돈이거든요. 심지어 인지력이나 판단력이 없는 할머니들을 몰래 돈을 지급했다는 논란까지 일기도 했습니다. 당사자 없이 진행된 합의. 대체 누굴 위한 것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아예 합의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국제법에서는 국가 간의 합의는 서면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동 발표를 뒷받침하는 양국의 별도의 합의는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 12차례 협의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어떤 이해 아래 이른바 합의를 하게 됐는지 밝히기 위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제 연행을 일본이 확인했는지, 일본이 그것을 확답을 한 차원에서 협상을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에 국한한 그런 아주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갈등만 낳고 있는 잘못된 합의. 정부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25년이 넘게 노력해왔던 활동의 장벽을 만들어버렸다. 이제 몇 남지 않은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합의라는 말 자체가 법률적인 의미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의견이 일치해야 가능한데 당사자도 모르는 졸속 합의, 생각할수록 기막힙니다. 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위안부 합의를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협상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보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과 협상 과정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외교부 내에 설치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김군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중에 또 한 분이 이렇게 흡족한 답을 못 얻으신 가운데 가셨구나 하는 생각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는 하여튼 그 합의의 그 내용이나 그 협상 경과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해보고 그 검토의 결과의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자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또 화해 치유재단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화해 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이 사임하기도 했는데요. 운영 과정과 또 일본 정부에서 출연한 현금 지급 과정을 두고 논란이 있어온 재단은 해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련의 조치가 잘못된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 요구를 위한 수순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김 교수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양국 합의 이후 이런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죠? 예, 개정을 공고한 것은 고문방지위원회가 처음입니다. 다만 그 이외에도 지난해 4월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그리고 지난 7월 25일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도 이 문제를 다루었고요. 거기에서 2015 합의가 부족하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맨 처음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초인데요. 그때 이후에 여러 국제기구들이 보고서를 냈고요. 각국의 의회, 지방의회들이 결의를 통해서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2015 합의가 그 상식과 워낙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들이 계속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부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외교적으로 꼭 필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경제와 안보에 필요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1965년 한일 회담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2015 합의가 경제와 안보 면에서도 과연 도움이 된 것인지 그 자체도 의심스럽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와 안보를 내세워서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대충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가 해서 안 될 일이죠. 잘못된 합의는 언제라도 필요 없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리고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합의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한 게 재협상이 사실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일본도 1997년에 1965년에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2015 합의는 정식 조약도 아닙니다. 양측 대표자가 서명한 합의문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도 없고요. 그것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바로잡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김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2015 합의가 무효고 폐기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피해자들께서 살아생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2015 합의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잘못된 해결이라는 것은 결코 해결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기자, 그 100회 방송에다가 또 위안부라는 무거운 주제를 취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 좀 많았다고요. 네, 저희가 100회를 맞아서 준비한 방송이기도 했고 이 문제가 20년을 넘게 이어온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문고 찾는 목소리 가운데 놓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2015년 합의 당시에 할머니들을 배제한 것을 두고 아직도 정부가 우리를 무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년 넘게 외쳤던 말이라서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진정한 사죄가 필요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깨에 날 기대고 끝없는 밤 내 손을 잡고 어둠을 견디네 보이지 않았던 끝 아침은 찾아오고 시작은 또 다른 어둠으로 날 이끄네 온몸에 새긴 흔적 심장을 파고드네 아무도 모르는 붉은 글씨 내 가슴을 달보네 하지만 제가 되어 이렇게 우리 앞에 와서 너무 억울한 부분 남긴다. 아주 잘 가세요. 아픔 없이 편안한 일 잘 가세요.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 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둬야 한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남기신 말입니다. 오늘 방송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로 남았으면 합니다. 국민신문고, 처음의 마음처럼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외면당한 국내 강제동원,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